평화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세 유럽 경제의 주제와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에 대한 중세 프란시스칸 수도자들의 응답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하게 언급해야 할 인물은 베드로 요한 올리비입니다. 올리비는 1298년에 세상을 떠난 프란시스칸 신학자입니다. 올리비는 수도의 내부의 형제들을 향해서는 재화의 가난한 사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수도의 바깥쪽으로는 당대 프란시스칸들이 살아가던 경제 방식을 수도원 외부의 당시 시장 경제 시스템에 완화되고 제한된 방식으로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은 형제의 수도자들은 소유와 사용을 구분하는 방식의 경제 체계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우리 프란시스칸 가난에서 시작된 삶의 체계였습니다. 올리비가 이러한 프란시스칸 경제 체계를 세상 안으로 주입하고자 했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수도원 바깥 세상도 형제 공동체이고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느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온전하고 거룩한 모습의 형제 공동체 구현은 곧 공동선의 실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선 실현의 가장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도구가 올바른 경제였습니다. 그래서 올리비가 정의하는 돈, 자본, 상인, 시장 등에 대한 이해는 모두 형제 공동체성, 즉 공동선을 겨냥합니다. 그래서 올리비는 직접 계약에 관한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논문을 통하여 올리비는 우선 가격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서 공동선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모든 재화의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넘어서 공동선이라는 전망 아래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인의 역할에 관해서 당대의 일반적인 시각과는 달리 대단히 긍정적인 전망을 제공합니다. 우선 상인의 아주 특별하고도 탁월한 역할을 언급합니다. 이 역할은 바로 물품의 가격을 정하는 역할입니다. 오늘날에는 복잡한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상품 가격이 정해지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품 가격을 정하는 주도권은 상인들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은 그들만이 가진 탁월한 감각으로 가격을 책정하였습니다. 상인이 이 공동선이라는 원칙 아래 상품의 가격을 정한다면 그 상인의 수고 역시 마치 예술가나 조각가의 능력처럼 탁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상인은 공동체에 상품을 공급하는 수고를 통해서 공동선에 이바지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꼭 필요한 구성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상인에게도 생계 이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올리비는 종잣돈으로서의 자본을 돈과 구분합니다. 당시에는 돈이 내재하고 있는 그 종잣돈으로서의 가능성, 성장 가능한 자본으로서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그저 거래 수단일 때에만 의미를 가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올리비는 돈이 가지고 있는 이 자본으로서의 잠재력을 보았고 따라서 돈도 자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사적인 이익을 위한 자본은 자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올리비에게 자본이란 우리 모두의 공동선을 위한 종잣돈일 때에만 자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공동선을 위한 상업자본으로 대출된다면 일종의 씨앗이 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를 취할 수 있고 이러한 대출은 적법하다고 말합니다. 당시 교회는 일체의 대출 행위를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리비는 달랐습니다. 단순한 자선 행위보다는 공동선을 지향하는 자본의 흐름이 더 효과적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자본인 이상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이자를 취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올리비의 이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프란시스칸 경제 이론이 시작됩니다. 둔스 스코트스라는 프란시스칸 학자 역시 상인의 유용함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올리비처럼 돈과 자본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공동선을 위해서 상업활동에 자본이 대출된다면 이자를 취할 수 있다고 논합니다.
스코투스의 경제 가르침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라면 사유재산에 대한 이해입니다. 스코투스는 우선 개인의 사유재산은 적법하다고 논합니다. 그러나 이 사유재산의 적법성이 절대법에 속한 문제는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즉, 사유재산의 적법성이 자연법이나 신법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사유재산의 적법성이 절대법에 속하는 것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이 사유재산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코투스는 사유재산이 인간의 원죄 이후 자칫하면 위험해질 수 있는 개인과 공동체의 존엄한 삶을 위해 임시적으로 허락된 인간 실정법에 속한다고 논합니다. 즉, 원죄 이전에는 모든 것이 그 어떤 구분도 없이 모두의 것이었으나 원죄 이후 그 원칙도 함께 깨지면서 한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하여 사유재산이라는 구분이 필요했고 임시적으로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라는 절대 원칙은 그 어떤 경우에도 파기될 수 없다는 프란시스칸 전망이 기본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해는 당시의 아리스토텔레스 학파나 훗날 나타나는 개신교 학파와의 대척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프란치스칸적, 스코투스적 사유재산 이해는 다음의 이해를 함축합니다. 사유재산은 기본적으로 공동선을 지향해야 하고 그 공동선을 위하여 때로는 제한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나아가서 스코투스는 이 사유재산과 인간의 존엄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고 논합니다. 이러한 프란시스칸 경제사상은 이제 시에나의 베르나르디노와 펠트레의 베르나르디노를 거치면서 경제이론으로 진화하고 나아가 금융기관의 설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시에나의 베르나르디노는 약 100년간 숨겨져 있던 올리비의 이론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에 소개하였습니다. 베르나르디노도 직접 계약에 관한 논문을 작성해서 사유재산, 거래와 상업에 관한 윤리적 지침, 가격 결정 등에 관하여 기술합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논하는 바는 먼저 단순한 돈과 사회를 위한, 모두를 위한 이익인 자본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공동선을 위한, 사회적 부의 창출을 위한 자본은 신용거래 형태로 순환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상인의 기능과 탁월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동선을 위한 상인이 가진 가격 결정 능력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상인이 자신의 능력과 재산을 공동선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상인의 활동도 적법함을 넘어서 도덕적으로 고결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자본과 상인이 활동하는 시장의 중요성도 확인했습니다. 즉, 공동선 창출을 위한 부와 재화가 순환되는 장소로서의 시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렇게 프란시스칸들은 공동선이라는 전망 아래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시장 경제의 요소들을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저변에는 재화의 축적 없는 순환 이론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중세 프란시스칸들에게 있어서 경제는 공동선 증진을 위한 재화와 부의 축적 없는 끊임없는 순환이었습니다. 이는 소유 없는 사용이라는 프란시스칸 가난 원리가 진화한 원리였습니다. 재화와 자본의 끊임없는 순환을 위하여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 역시 공통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원리가 집약되어 나타난 작품이 바로 몬테스피에타티스라는 대출은행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유다인 고리대출은행이 가난한 이들과 사회 공동체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40%에서 80%에 달하는 연이자를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이 돈을 빌리는 가난한 사람들은 특별히 사실상 정상적인 사회로의 복귀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출은 공동체 내 자본과 재화의 순환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난한 이들의 인구도 늘리고 있었고 그렇게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들이 누리는 이익은 다시 지역 사회로 돌아오지 않고 유대인들만의 네트워크를 타고 전혀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부는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프란치스칸들은 저리 대출 금융 서비스로 응대하였습니다. 대출 대상은 주로 아주 궁핍한 처지로 몰린 가난한 사람들과 공동선 증진을 위한 상업활동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즉, 공동선을 염두에 두지 않는 상업활동에는 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궁핍과 사회 파괴 현상을 제한하고자 했습니다. 1462년에 첫 은행을 설립한 이후로 15세기 후반과 16세기 초반에 걸쳐 주로 프란치스칸 주도로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초기 자본금은 주로 부자들에게 축적되어 있던 자금이었습니다. 부자들의 친구들이기도 했던 우리 프란치스칸 형제들은 이들을 설득해서 축적된 재산을 사회로 흘려보내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몬테스피에타티스라는 은행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경제활동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축적되어 있던 부와 부자들의 여유로운 재산을 공동체 안으로 순환시키는 분배정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몬테스피에타티스라는 은행은 온 세상의 형제 공동체이다 라는 이 공동선의 가치와 프란치스칸 경제이론이 결합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란치스칸 경제활동을 누구나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격렬하게 반대한 이들은 도미니칸 수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금전적인 혜택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선물이어야만 한다. 즉, 가난한 이들에 대한 무상의 자선이어야만 한다라는 관점에만 머물렀습니다. 즉, 이자를 취하는 대출 기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칸 형제들은 단순히 자선보다는 자본의 대출과 순환이라는 경제 구조가 훨씬 더 가난한 이들에게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구조라고 믿었습니다. 교회는 당시까지도 일체의 이자를 취하는 금융행위를 금하고 있었지만 1510년에는 프란치스칸 시민경제 이론과 활동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로써 도미니칸 형제들의 반박도 자연스럽게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중세의 프란치스칸 시민경제 이론과 활동을 현대교회 가르침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